안녕하십니까.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총장 성기창입니다. 우리 대학은 통합교육을 통한 복지사회 인재 양성이라는 건화기념 아래 학령인구 감소의 위기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의 변화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통하는 미래인, 공동체의식을 갖춘 협력인, 창의융합적 전문인이라는 세 가지 인재상을 교육 목표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지원 사업은 미래 교육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1주기에 이어 현재 2주기까지 여러 과제와 프로그램을 대학 혁신을 위해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창의융합교육, 다양한 맞춤형 학습 지원 체계, 지역사회와의 동방성장을 위한 산학협력 고도화, 취업 역량 향상 프로그램, 1:1 맞춤형 진로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학생의 다양한 취창업 기회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과 성인 학습자에 대해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적 역할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산업 시대의 미래 사회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혁신대학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지원 사업을 위해 노력해 주신 대학 구성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바쁘시더라도 우리 대학 혁신지원 사업 성과 공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복지대학교 총괄사업단장 박광재입니다. 지금부터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순서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 그리고 혁신전략 및 성과관리에 대한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소개입니다. 우선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현장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신지원 사업은 1주기와 2주기 사업으로 이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복지대학교는 1주기 사업뿐만 아니라 현재 2주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복지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지원 사업은 코엑지스트 2024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엑지스트 2024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는 한국복지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나왔던 20대 발전 전략, 이걸 바탕으로 한 기본적으로 7가지의 혁신 영역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엑지스트 24에 대한 목표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복지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지원 사업의 목표는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미래융합 신기술 혁신대학이라는 주제로 혁신사업이라고 하는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사업의 목표는 현장 실무 혁신을 주도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7가지의 혁신 방향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 전략 및 성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7가지의 혁신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 전략은 대학 운영에 대한 혁신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 혁신, 그리고 산학협력 혁신, 기타 혁신. 이 4가지의 혁신 분야는 대학 특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혁신 과제를 추진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 강화에 대한 부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계획, 대학 간 공유 협력 계획 등 3가지 부분은 ESG 대학 경영 체계 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걸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별 혁신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운영 혁신 부분은 과제에 대한 공지, 참여, 과제에 대한 이행, 결과 공유, 이런 기본적인 대학에서 일어나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혁신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 혁신은 교육 과정, 교육 인증평가, 교수학습 지원에 대한 부분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타 혁신 부분은 대학에 있는 국제교육, 장애인 지원 활동 강화, 평생교육 지원 등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부분은 연구윤리, 행동강령, 예산처리 규정 등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적 업무에 대한 부분을 혁신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가치의 실현 계획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 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 봉사 실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취창업에 대한 부분, 대학의 인프라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혁신하는 부분에 중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간 공유체계 협력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대학 간의 입학, 산학, 대학 생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적 자원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부분의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복지대학교는 이런 7가지의 영역별 혁신 전략을 가지고 혁신 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 영역별 혁신 과제입니다. 7가지 영역에 있어서 32개의 과제를 구분하여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 운영 혁신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 구성원에 대한 참여 및 성과를 확산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혁신 부분은 교육 역량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한 개발, 창의 융합형 학습 프로그램의 지원 등을 비롯해서 학생 관리 및 지도 내실화까지 12개의 혁신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학협력 부분의 혁신입니다. 산학협력은 산학협력 제도 개선 및 네트워크 구축부터 창업 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6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혁신 부분입니다. 네, 한국복지대학의 특성화 부분이라는 걸 실제로 혁신 과제로 설정해서 하고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 입장에서 보고 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의 혁신 영역이고 혁신 과제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속 발전을 위한 대학 체제 개선에 대한 과제부터 장애학생 교육 지원 시스템에 대한 강화, 장애학생 고등교육 거점 역할의 강화, 그리고 장애학생 평생교육 지원의 활성화 등 저희 한국복지대학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일들을 혁신하기 위한 과제들이 기타 혁신에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 공공성, 투명성 강화에 대한 전략입니다. 우선 ESG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운영 과제부터 공공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실시까지 3개의 과제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 전략은 장애학생 학습 생활 지원, 그리고 재학생 맞춤형 개별 상담 운영 2개의 과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간 공유 협력 부분은
전공 중심의 예비 창업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제가 이번 2주기의 주요 과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혁신 과제는 사업 추진 단계를 목표 설정, 사업 수행, 성과 평가, 성과 공유 및 개선 등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PDCA 체계별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제로 한국복지대학은 KNUW 네고 모델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 앞에 나왔던 거버넌스들을 구성원들이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PDCA 방식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대학 내 구성원들의 의견들이 수렴되어져서 연구과제에 반영되고 그것들이 실제로 혁신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혁신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내고자 하는 성과 부분입니다. 한국복지대학교는 자율성과지표로 4가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KNUW 교육 선진화 지수라고 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복지대학의 총괄적인 교육 품질 관리에 대한 고도화,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활성화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진화 지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학습 역량 강화 지수입니다. 여기는 창의융합형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통합 역량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2개의 지표로 세부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 역량 강화 지표입니다. 산학협력 제도 개선 및 네트워크 구축, 산학협력 교육 강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교육 활성화 지수라고 하는 걸 자율성과 지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및 시스템에 대한 강화, 장애인 고등교육 거점 역할의 강화,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의 성과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있는 장애인 고등교육에 대한 활성화 부분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자율적 성과라고 하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평가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혁신 사업을 통해서 한국복지대학이 얻는 기대 효과 부분입니다. 우선 7개의 혁신 영역별로 실제로 장기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우선은 대학 운영 혁신 부분에 있어서 이 목표는 실제 이런 혁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대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현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혁신 부분입니다. 교육혁신 부분은 학생 중심의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고 하는 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간 공유협력 체계 부분은 대학 간 공유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학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국립대학하고 같이 함께 발전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혁신 과제를 통해서 결국엔 기대되는 부분은 대학에 대한 부분이 혁신되어져서 그 혁신의 결과가 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한국복지대학교는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맡은 교수학습 혁신센터 센터장 정소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혁신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그중에서 메타버스가 교수학습 쪽으로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이 부분만 캡처를 해서 네이밍은 메타버스에 올라탄 교수학습 지원 성과라고 발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4개 부분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메타버스가 교수학습 혁신센터에 어떻게 무엇을 도입을 했는지, 그리고 교수학습 지원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운영 성과는 어땠는지, 이거를 근거로 해서 향후의 방향성은 어떤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4개의 장을 말씀드렸는데 요 장마다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요걸 이제 간지라고 보시면 타이틀 제목이 있고 이 사진을 제가 좀 많이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처를 사업별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는 알겠는데 이게 대학의 교육 현실에 어떻게 적용이 된 건지 상상이 안 간다, 궁금하다라고 하셔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사업들, 그러니까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진으로 조금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삽입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19년 혁신사업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혁신사업 마지막 차까지 22년도까지 이제 교사학습 센터에서 메타버스를 구축부터 도입 정착. 이제 22년도에 저희는 이제 정착을 했다고, 정착이 되었다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이제 AI 학습실을 저희가 한 반년 정도를 들여서 그 당시에는 전국에 AI 학습실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가상 증강 현실을 교수학습에 도입한 이거를 실천하고 학생들이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실입니다. 이거를 AI 학습실을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20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혁신 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가상 증강 현실을 체험하는 기자재들을 들여와서 기초학습 프로그램도 하고, 신입생 집중 이수제 프로그램도 하고, 이거를 저희는 이제 게임 기반 학습을 도입했다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21년에는 조금 더 이제 반응이 괜찮아서 이 메타버스 기반을 좀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를 스튜디오, 이제 교과목에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에도 도입을 해서 스튜디오도 들여오고, 기자재와 콘텐츠를 더 많이 하고 프로그램 수도 더 많이 늘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22년도 올해는 저희가 좀 괄목할 만한 그 프로그램 종류 19종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일부분은 지금 다 못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응이 저희 생각은 나쁘지 않고, 네, 이제 정착됐다. 이제 복지 캠퍼스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학습 지원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를 아웃풋에 이제 물리적 인프라 정량치를 보시면 이미 온 오프를 병행한 메타버스를 병행한 프로그램과 수업이 가능한 실이 학과를 포함해서 16실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재와 콘텐츠 이미 많이 갖추어져 있고 프로그램을 3년치를 종합해 보니까 27종이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학생들이 생활하는 인학관의 3층에 자리 잡은 AI 학습실의 내부 모습입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여기 크로마키 공간도 저기 안에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위에는 주로 이제 매체 제작을 하는 공간, 오른쪽에 빨간 그 콘솔 부스처럼 생긴 거는 학생용 그 1인 크리에이터 창작실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는 거는 가상 증강을 체험하는 기초 학습을 실행하는, 아이들이 직접 재미있게 추진하는 그런 장면을 보시는 기계들이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저희 복지 캠퍼스에는 이제 16개의 다목적실, 하이브리드 가능한 실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과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할 때도 그렇고 강의자가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강의 자료가 보여지고 통역 선생님이 통역을 하시고, 이런 모든 4개의 분할된 것들이 하나로 컨트롤러에서 종합이 되어서 LMS로도 실시간 전달이 되고 유튜브로도 송출이 되고 강의장에 있는 학생들은 모니터로 바로 보고, 이런 형태로 메타버스가 가능한 프로그램 실이 구축되어져 있고, 이 모습이 지금 보시는 수업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공간 안에서 운영 스텝과 학생 모두가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가능한 실이 평택 캠퍼스에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시는 것도 있고, 지금 오른쪽에 영상으로 나가는 거는 애니색 스튜디오. 저희가 이제 뒤에서 페스타라는 걸 보여드릴 텐데, 학생들이 이제 그 비대면으로 발표할 때 저 스튜디오 마치 MBC 방송 9시 뉴스 아나운서가 말하는 것처럼 하는 저 스튜디오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이시는 거는 콘텐츠입니다. 저희가 기초학습으로 뭐 영어도 했고, 뭐 기초체력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어 콘텐츠 또는 해외 여행하는 가상 증강현실 콘텐츠, 이런 것들이 200종이 넘는 종으로 구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메타버스가 교수 학습에 적용이 되었는지 요걸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이 장의 사진에는 얼마 전에 저희 대학 축제 때 가상증강 체험 부스를 근로 학생들하고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담아봤습니다. 네, 지금 메타버스를 교수학습 부분에 적용한 거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4개의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소통과 공동체 PBL, 두 번째는 주도적 참여 게이미피케이션, 세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창의 문제 해결 학습. 이 3개를 묶어서 마지막에는 AI, 빅데이터, 핵심 역량 향상 관리, 이렇게 4개의 틀로 교수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통 공동체 PBL은 주로 이제 신입생들이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서 신학기 개강주에 추진했던, 이거는 학생들이 자기 과 또는 학부 또는 학년 전체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소통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이제 공동체 문제 해결 학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도적 참여 게이미피케이션은 가상 증강 체험이 가능한 기자재들을 활용해서 이제 기초 학습을 영어 공부도 하고 기초 인지도 하고 운동 협응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학습지, 워크시트 학습지를 푸는 개념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이전에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할 때 고전적인 모형이라고 하면 저희가 2000년대 이후에는 이거를 가상 증강 현실에 들어가서 직접 내가 몸으로 습득하는 걸로 기초 학습 향상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학생들하고 이 눈높이를 맞추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언택트도 아니고 지금은 온택트, 이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연결이 된 온택트 개념으로 매일매일 우리 학생들은 유튜브에서 살고 웹툰에서 살고 게임 아바타가 돼서 다양한 게임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을 대학 장면에도 가지고 와서 온택트로 이렇게 게이미피케이션으로 학습 지원을 하게끔 교수법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창의 문제 해결 학습이라고 한 거는, 이거는 어떻게 풀었냐면 직접 메타버스 안으로 고고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바타가 돼서 내가 현실에서 직접 할 수 없는 활동들, 예를 들면 화성에 가서 무슨 뭘 채취를 한다거나, 그리고 동물원에 가서 사파리에 가가지고 동물원을 구성을 해본다거나, 또는 올해 했던 거는 그 제페토의 빌드로 내 방을 꾸며보고 우리 학교를 꾸며보고 글로벌 여행을 해보고, 이런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는 집단으로 대면으로 할 수 없는 활동이 많아서 이걸 대면과 일부 비대면을 섞어서 메타버스 안에서 실사인 내가 아니라 나의 아바타가 참여를 하게 하는 걸로 교수법을 만들어서 그걸 실행을 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기초 문해력을 저희가 많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읽는 것만이 아닌 것처럼 컴퓨터를 파워 키고 전원 방향키 누르고 이것만 가지고는 이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문해력을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이 교육을 시킨 거에 한 단계 넘어서 이제 친구들과의 그 미션을 줘서 이거를 하나씩 완성하는 걸로 창의 문제 해결 학습까지 저희가 크게 좀 교수법으로 매칭을 시켜서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교수법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되면 이 모든 활동은 4번째에 보시는 AI 빅데이터 시스템에 다 누적이 됩니다. 참여 학생들은. 이제 복지대 같은 경우에도 핵심 역량이 이제 6개로 지금 정리가 되는데, 이 6개의 핵심 역량이 각 메타버스 프로그램 안에 매칭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은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그럼 거기에 매칭된 역량들이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저희는 핵심 역량 향상이 얼마나 됐는지 연말에 이 AI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학생들에게는 그 다음 해에 열심히 해서 역량이 쌓였지만 그래도 다른 역량에 비해서 부족한 역량 또는 뒤처지는 역량이 있으면 그 부족한 역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매칭을 시켜주거나 코칭을 하는 그걸로 관리를 했고,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핵심 역량 향상 관리가 나만을 위한 역량 관리가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서로 공유하고 쉐어하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창의융합 페스타라는 걸로 보통 12월, 이제 이번에는 아직 못해서 1월에 할 건데, 내가 1년 동안 경험한 거, 내가 1년 동안 누적한 것들을 이 메타버스 스튜디오,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그 스튜디오 안에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저희 센터에서는 열심히 한 학생들한테 격려를 하고, 학생들은 메타버스 스튜디오 안에서 내가 발표하는, 이제 나중에 직장에 가면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사전 경험들을 제공을 하는 거를 이렇게 빅데이터 핵심 역량 관리로 매칭을 시켜봤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영상들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동 실행하게끔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소통과 공동체 PBL에서는 그 한국복지대 신입생들이 캠퍼스 투어와 e스포츠 했던 장면을 위에 캡처를 해놔봤고요. 요거는 이제 올해 신입생들이 3월 첫 주에 아바타가 돼서 메타버스 월드, 제페토의 검색창에, 제페토 월드 검색창에 한국복지대 치시면 저렇게 왼쪽에 캠퍼스 투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복지 캠퍼스를, 평택 캠퍼스를 전체 도안을 저렇게 월드로 꾸민 거예요. 그래서 기본 미션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예를 들면 지금 505는 교수학습센터입니다. 교수학습센터에 가서 풍선 하나 들고 셀카, 아니고 또 위층에 가면 총장님하고 같이 셀카, 그리고 나의 과에 가서 과 문 앞에서 인증샷, 이런 식으로 저렇게 해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250명, 270명이었거든요. 올해는 그 학생들이 전체 대면으로 할 수 없는 캠퍼스 투어를 이렇게 메타버스 월드를 만들어서 저 안에서 아바타가 하게끔 미션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도 이 같은 주에 이루어진 집중 이수제 수업인데요. 그래서 e스포츠입니다. e스포츠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시안 게임 공식 종목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자동차 경주, 스키 점프 이렇게 하는 장면들을 보고 계시는 거고, 아래에 보시면 이제 트레드밀, 이게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가상 증강 현실을 반영한 기자재 체험, 이거를 체험하면서 그 트레드밀을 타면서 여기 보시는 거는 지금 이 괴물한테 이렇게 총을 쏘는 그 장면인데, 잘 모르시는 분은 이거 노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게 내 몸과 내 머리와 내 손이 운동협응으로 저희는 이제 기초체력 향상을 하는, 이걸로 장애 친구들한테 많이 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AI 캠프 장면이었고요. 이것도 아바타가 돼서 사파리에 가서 나의 동물원 또는 학교를 빌드잇 해보는 그 장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창의융합 페스타는 저희가 1년 사업이 끝나게 되면 학생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내가 한 것들을 발표하는 그 발표를 이렇게 창의융합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스튜디오, 메타버스 스튜디오 안에서 하게끔 한 것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메타버스를 운영한 게 과연 성과가 있었나? 이제 이 성과들도 저희가 이제 3년치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정량치를 좀 봤는데, 프로그램 수는 2020년도에 1개, 오락실 가자 1개를 했었다면 2021년도,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아직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아서 22년도네요. 22년도는 19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정량치의 증가가 있었고, 참여 학생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0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거의 800명에 이르는, 네, 엄청난 정량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그만큼 메타버스에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가 많다는 거를 입증해 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질적인 면이나 또는 역량의 향상 부분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만족도는 올라가는 듯 하다가 멈춰, 또는 낮고, 또 역량의 향상도도 올라가나 했더니 또 3.66으로 살짝 좀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거를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 봤더니, 지금 이제 메타버스 프로그램의 한한 만족도와 역량인데, 메타버스 프로그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부분이 학생들이 이미 갖추어진 상태로 대학에 와서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디지털 리터러시 문해력이 습득이 잘 된 친구들은 저희가 구현한 프로그램들에 들어가서 굉장히 우수한 프로그램 참여 능력을 보이지만 이제 평택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만학도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연령이 저보다 많은 분 또는 이제 장애 친구들이 많아서 디지털 문해력에 좀 부족한 역량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이제 향상 교육을 시켜가면서 메타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 간 디지털 문해력의 이제 차이가 극심하다 보니까 만족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살짝 침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역량치도 같은 그림을 나타내는 걸로 볼 수 있어서 이제 앞으로의 내년 이후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수학습 운영은 학생, 수요자의 기초학습과 디지털 문해력을 분석을 한 다음에 맞춤형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개선안으로 제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 성과 분석을 하는 정량치에 더불어서 센터의 입장이 아니라 관계자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 분을 이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이제 기획한 사람, 센터장, 운영하신 주무관, 그다음에 참여 학생,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 이렇게 네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요것도 저 이제 넷이서 모여가지고 이런 거 할 텐데 좀 협조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그 선생님이랑 학생들이 우리 아바타로 이거 해요, 촬영해요라고 해서 각자 촬영을 해서 이렇게 보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획을 한 그 센터장의 입장에서는 일단 메타버스를 왜 기획을 하게 됐냐 하면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싶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 또는 팬데믹 시대가 쭉 이어질 거라서 이 시대적인 변화한 흐름에 학생들이 잘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이거를 앞서서 또는 직장에 가면 리드할 수 있는 역량, 그런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메타버스를 도입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처음 없던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또는 이제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저희 입장도 계속 배워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쉽진 않지만, 학생들과 같이 이걸 기획하고 운영,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기획자나 운영자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지금 더 많은 정보,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원주민에 가까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어서 서로가 이렇게 공동선상에서 같이 기획하고 운영하고 환류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의견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학생하고 운영진이 같이 꾸려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장애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장애인이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의 프로그램화하는 거에 한계라고 할까, 좀 어려움이라고 하면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지체장애 학생들이 물론 이제 아바타로 간접 체험을 하게 되면 가지 못하는 더 넓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시각장애 학생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옆에서 이제 1대1 멘토가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청각장애 학생들 통역사 선생님이 계속 통역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100%라고 채워질 수는 없는 약간의 미흡한 부분들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장애 학생들한테는 메타버스는 조금 더 갈 길이 먼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본인이 시각장애 학생을 1대1로 프로그램을 도와주면서 메타버스에 참여한 거를 계기로 장애인식 개선 강사가 되는 게 또 하나의 꿈인데, 장애인식 콘텐츠도 요 메타버스처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본인의 또 하나의 꿈을 배우게 됐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비장애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대학에 와서 체험을 했는데 지금 옆에를 보고 뒤에를 보고 앞에를 봐도 달라진 지금 시대적 흐름이 요거네. 그러면 본인이 직장에 가도 메타버스 모임, 동료의 모임도, 동료와의 회의도 메타버스로 하게 되겠구나. 그러면 나도 더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해야 되고, 플러스 후배들도 지속적으로 메타버스를
학습 활동에 도입해서 경험을 쌓아야 된다라는 바람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학생과 운영진의 목소리에 귀를 귀 기울여서 향후의 방향성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이제 3년 동안 운영한 것들을 가지고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4가지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혁신 학습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센터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교수 학습에 도입을 시켜봤는데, 물론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고 부족하지만 선방은 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다른 대학 안에, 여기 또 학생 원스톱 서비스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시대적 흐름, 이 시대적 흐름이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이제 위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맞는 학습 지원, 교수 지원, 이 모든 것도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다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특히나 이제 평택 캠퍼스의 상황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특성들이 너무 다양한데, 이 다양한 특성들한테 수요자가 중심이 돼서 수요자의 특성과 수요자의 역량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메타버스 교수학습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그런 방향성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이제 기회 확대입니다. 지금 이제 3월 1일자가 되면 이제 학사 통합까지 다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의 양 캠퍼스, 특히나 이제 복지 캠퍼스 안에서 메타버스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펼쳐놨는데, 이런 것들이 통합이 돼서 양 캠퍼스에서 분리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 캠퍼스에서 했던 노하우들을 더 이렇게 통합하고 합쳐서 더 효율적인 학습 역량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향후의 방향성을 3번째를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4번째는 조금 더 거시적인 틀로 보편적 설계입니다. 지금 이제 다양한 수요자 특성을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지금은 뭐 장애, 비장애, 뭐 외국인 학생들, 유학생들, 북한 이탈 주민, 또는 뭐 별 문제가 없는 뭐 이런 친구들 두루두루, 그러니까 누구나 한 플랫폼, 한 서비스 안에서 이제는 학습 지원, 교수 지원이 가능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의 개념을 살려서 누구나 그냥 아무런 제한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설계로 모든 교수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메타버스가 평택 캠퍼스에 어떻게 도입이 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근거로 방향성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특수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발표를 맡은 한국복지대학교 기획팀장 이윤우입니다. 지역특수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사업은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학교 직업훈련실에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방식으로 총 4개의 특수학교가 참여하였습니다. 즉 한국선진학교, 오산성심학교, 평택동방학교, 안성한길학교가 함께 하였습니다. 사업을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특수학교 전공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는 일반 학교와 달리 특수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공과는 특수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평생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정사회 실현을 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발달장애인은 학습을 하거나 또는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에 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지원과 시간과 노력이 따라준다면 발달장애인도
충분히 직업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학령기 아동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계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발달장애인의 진로 현황은 일반 학생에 비하여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PPT에도 나와 있듯이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가 총 1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전체 장애인의 학령기 장애인의 10명 중 8명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있으며 10만 명 중에서 취업률은 10%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다른 장애 유형보다도 발달장애 학생들이 취업이나 진학이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발달장애인의 진학과 취업률은 다른 장애 유형보다도 훨씬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진로 현황이 낮은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진로 직업 교육 대상자에서부터 배제되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즉, 발달장애 학생들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직업 능력이나 또는 근로 의지를 표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진로 직업 교육의 대상자에서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 내용 및 컨텐츠의 부재입니다. 즉,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내용 및 컨텐츠가 부재하다 보니 평생교육 프로그램 또는 직업교육을 제대로 발달장애인들이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교육 참여의 기회 제한을 들 수 있습니다. 즉,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장애로 인하여 현장 실습 또는 복지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교육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전체 장애인들 중에서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 연평균 증가율이 0.8%에 비하여 발달장애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굉장히 높은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약 0.02%만 평생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장애인 평생 교육 현황을 살펴보시면 장애인이 평생 교육에 접근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이유가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경우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 기간에 혼자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평생교육 기간을 찾아가는 것 자체부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 개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 장애인이 평생 교육 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전국 대학 부설 평생 교육원 수가 414개소에 달하는 데 반하여 대학 부설 장애인 평생 교육원 수가 전국적으로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에 대한 수요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따라서 세계의 여러 대학들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발달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한국복지대학교는
찾아가는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한국복지대학교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것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특수학교 전공과와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전공과에서 필요로 하는 장애 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한국복지대학교에 요구하고 한국복지대학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자재를 제공하여 특수학교 전공과에 대학 기반의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들은 대학 진학 등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선순환적인 구조를 통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수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즉, 특수학교 전공과로 한국복지대학교에서 선정한 강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발달장애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평생교육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상향식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즉,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들이 원하거나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과를 개발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특수학교 전공과 및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원스톱 지역 연계 직업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내용 및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역 특수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총 4개의 특수학교에서 12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은 각 전공과 특수학교 전공과에서 학생들의 수요와 요구 그리고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방학교, 성심학교, 한길학교, 한국성진학교 등 총 4개의 특수학교에서 12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수강 인원은 총 98명이었습니다. 그중 이수 인원은 8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총 23명의 학생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효과를 통해서 동방학교의 경우에는 90%의 학생들이 취업하였으며 한국선진학교는 100%, 오산성심학교는 90%, 한길학교는 80%의 학생들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즉, 이 4개 학교의 취업률은 발달장애 특수학교 학생의 전체 취업률이 40%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복지대학교는 이러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성과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및 참여 특수학교의 확대입니다. 현재 학교 근처에 있는 4개의 특수학교만 지원을 하였지만 앞으로는 특수학교뿐만이 아니고 장애인 시설 또는 복지기관으로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발달장애뿐만이 아니라 중증 또는 다장애 영역 역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순한 직업교육을 넘어 창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중증장애 학생의 취업 및 진학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증장애 학생의 경우에 그 교육적 성취가 낮고 직업이라든지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중증장애 학생이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취업장애인의 적극적인 대학 진학을 통한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즉, 직업교육에 한정되어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발달장애인이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기초학력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고등교육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는 특수학교뿐만이 아니라 복지기관 또는 복지시설 또는 학령기 아동뿐만이 아니라 성인기 발달장애인 또는 다장애 유형까지도 함께 평생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또는 특수학교 그리고 복지시설들이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하여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 2반에 다니고 있는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성진학교에 다니는 1학년 1반 박용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2반 곽효민입니다. 공부도. 공부가 제 앞에 열심히 약간 배우고 지원했었기 때문입니다. 음리입니다. 손으로 만드는 거리안 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제빵을 한 뒤에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웃음도 많이 사귀습니다. 더 여러 가지 더 도전해보고 싶다는 들었어요.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볼 수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려운 걸 준비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선진학교에서 바리스타 수업과 제과 제빵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권혜경입니다. 아이들에게 제과의 기초적인 기술을 가르치고 실습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한국선진학교에서 진행한 이번 제과 수업은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는 제과 기능사 수업에 비해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울 수 있게 지도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얘들아, 짧은 시간, 8주 시간이었는데 너희들이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마웠고 이 시간을 너희들이 잊지 않고 꼭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어. 8주 동안 선생님 너무 고마웠어.
안녕하세요. 저는 전공 1-2반 송규용입니다. 저에게 먹방이란 나무를 재단하고 팝퍼즐 같은 거 하고 그런 기능도 재밌었어요. 좋은 경험이 먹방을 하고 진점이 좋아서 또 조금씩 떠오르는 느낌 있었어요. 먹방 선생님한테 전하고 싶은 말 있어요. 오늘은 재밌었고 나무 재단하는 것도 재밌었고 더 자신감 있게 재밌었어요. 네, 가구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고 그나무 공방의 대표 김영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전통식 가구인 호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요 깔끔하게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억 남는 거는 제일 첫 시간도 기억이 남고요. 매 시간마다 이렇게 기억 남는데요. 처음엔 좀 어색하고 이랬지만은 너무 좋았던 거는 수업이 끝나고 가면서 저는 혼자 계속 웃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오히려 학생들이랑 같이 있는 게 뭐라 그럴까요?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매번 올 때마다 좀 설레인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도 적지 않은 나이에 꿈을 꿨던 거를 현실로 지금 이루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도 아직 젊지만은 더욱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꿈꾸고 있는 거를 꼭 했으면 좋겠고요. 꿈은 그냥 몽상이 아니라 현실로 가는 길목이라고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네, 저는 더 자란 원예 교육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조동순입니다. 학생들이 식물에 대한 관심과 또 사랑을 갖게 되고 계속 식물 관리까지 연결되고 또 그것이 직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길학교의 전공과를 재학 중인 양우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길학교 전공과 1학년 재학 중인 김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길학교 전공과 재학 중인 김재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길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한길학교 전공과 2학년 정익교입니다. 물이라고 생각해요. 식물한텐 물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생각했습니다. 꽃이요. 예뻐서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식물한테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식물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10주 동안 교육을 시켜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식물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정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한번 식물관리사 자격증을 한번 따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선생님 같이 공부해서 선생님 너무 행복했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 다음에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항상 즐겁고 밝게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방학교 전공과 1학년 2반 윤다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방학교 전공과 1학년 2반 신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공과 1학년 2반에 재학 중인 권연경이라고 합니다. 즐거움입니다. 즐겁고 신나게 해서 즐거움입니다. 가죽공예 수업이랑 가죽입니다.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뭐 여러 가방이나 만든 그런 물건입니다. 키링 만들 때 첫 수업했을 때가 기억나서 그 수업을 처음 했을 때 되게 떨리고 그랬는데 만들고 나니까지 익숙해지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는 다 같이 좀 힘들고 그러니까 다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 같이 협력해가지고 바느질하고 또 뭐 풀지도 하고 이거 협력해서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하는 게 더 즐겁습니다. 처음 가죽공예를 접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크게 남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에게 수업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죽공예를 만드는 순간에 많이 도와주셔서 그때가 제일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브라운스킨 주식회사 대표 남상규이고요. 가죽공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사실 조금 일반 친구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맞춰서 그 제품마다 패키지화를 해서 조금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죽공예처럼 그 생활에 가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열심히 해서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들을 꼭 이뤄나갔으면 좋겠어. 화이팅!